헬레니즘과 로마 시대를 거쳐 십자군 문명까지 크고 작은 마을이 생겨났던 곳인데요. 습지가 있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입구에 내려 걸어가는 길, 성경에서 감람나무로 불리기도 하는 올리브 나무가 보입니다. 한 천년 이상 된,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을 견디어 온 나무는 사실은 감람나무밖에 없어요. 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 메인 그 기둥이 썩어 없어져도 옆에서 다시 가상기가 이 본 가지가 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요. 열매 보세요. 나무는 이렇게 늙었지만은 열매는 청춘이에요. 천년 고목이 맺은 싱그러운 올리브 열매. 백발노인이 자식을 본 것처럼 놀랍기만 한데요. 건조한 지역답게 선인장이 자주 눈에 띕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선인장 열매를 뜻하는 사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뜨거운 날씨에 이 견뎌내는 이 선인장을 보고 유대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 아주 고단한 이 땅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짜바로 하는데, 이 짜바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토백이란 그런 뜻이에요. 황토빛 대지 위에 비옥한 옥토와 울창한 숲이 펼쳐진 아인 아펙.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습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아만 하천의 마지막 습지인데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979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누구의 먹이냐? 자, 보시죠. 식빵을 늪에 던지자 순식간에 메기떼가 달려듭니다. 어른 팔뚝보다 큰 메기가 끝도 없이 몰려드는데요. 이렇게 메기가 많은데 그냥 남아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메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성경에 이 물고기라도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좋은 메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이 메기를 알았다면 아마 이거는 이 여름에 최고의 보양식이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과 조기류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개척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다양한 수생, 동식물들의 낙원이 된 이곳 습지공원도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 아랍인들이 늪지대에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버려진 이 땅을, 유대인들은 이 땅을 개간하고 물을 빼고 말라리아를 없앤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 땅을 개발해서 농업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920년대의 키부츠예요. 사막 위에 꽃 피운 개척의 역사, 불가능을 바꾼 원동력은 바로 농업 공동체 키부츠였습니다. 1920년대 이스라엘 건국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미시마루 하에멕 키부츠를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하에멕 키부츠의 구성원 보아즈를 만났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키부츠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1909년 최초의 키부츠가 생긴 이후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230여 개의 키부츠가 운영 중입니다. 전체 농업 인구의 17%를 차지하는데요. 보아즈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수묵화가 그려진 대나무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이 크고 무척 쾌적해 보였는데요. 한국은 내 집 마련이 참 힘든 일인데 이곳에서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עכשיו את הבתים מקבלים לפי הגיל, לפי הוותק. בקיבוץ של פעם זה היה לפי כמות הילדים, לפי הצורך. מי שהיה לו יותר ילדים קיבל בית יותר גדול.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אני לא מטפלת בכסף ובבנק, יש מי שמטפל ודואג. אני יכולה ללמוד קורסים, אוניברסיטה, קיבוץ נותן לי, גם יש הרבה דברים ביחד. 내 것은 없지만 풍족한 키부츠, 보름달만큼 넉넉한 이곳의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1923년 설립된 미시마루 하엠의 키부츠, 현재 1,100여 명이 살고 있답니다. 농산일뿐만 아니라 식사, 빨래, 육아까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키부츠 세탁실입니다. 여기가 키부츠의 모든 1,100명의 빨래를 담당하는 세탁소예요.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창문마다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옷을 맡길 때에 그냥 던지는 거죠. 이 색깔대로 이렇게 맡겨야 섞이지 않고 제 색깔의 빨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무더운 날씨 매일 나오는 빨래양이 엄청납니다. לפי זה אחר כך נלך לראות איפה מקבלים את הבגדים. יש לך מספרים פה? אני לא יודע אם זה אפשר להראות, אני לא יודע איפה זה. הנה, יש מספר. זה מספר שלך? זה המספר שלי. 재밌네요. 그러니까 119번은 보아지의 넘버예요. 어느 색깔이든 어디에 옷을 던져 놓으면 빨래가 다 된 다음에 분류를 해서 자기 119번에 갖다 놓는 거예요. 빨래는 공동 세탁실에서, 밥은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집안일에 시달리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키부츠에선 몸이 불편한 노인을 제외하곤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때그때 개인의 의사를 고려해 업무에 배정되는데요. בערך 20, 18, 20, 22, תלוי. חורף יותר, קיץ פחות. 공동규칙이 엄격한 키부츠지만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습니다. 30살이 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요. 예전에 한국인 청년들도 여기서 볼런티어로 바로 이 일을 했답니다. 아마 20년 전이면 제 나이 때겠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께나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랍니다. 보통 키부츠 인원은 50명에서 2,000명. 이곳은 규모가 큰 편이라 키부츠 내에 구성원을 위한 전용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파는 물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매일 가져다 놓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본 다음 계산대에서 돈을 내지 않고 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수증에 자신의 고유 번호가 찍히는데요. השיטה שלכל חבר יש תקציב בקיבוץ. ברגע שאני מגיע אני אומר להם את התקציב, הם רושמים וזה מחייב אותי במחשב. כל חודש. כן, זה לא בחינם, לא עולה. 아마 세상에서 이 슈퍼에 뭘 사러 가면서 돈 가져가지 않는 유일한 사회는 아마 키부츠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만지지 않고 삶을 살고 싶다면 키부츠 오시면 돈 만지지 않고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키부츠는 대부분 공동 소유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5인 가족이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키부츠에 필요한 재정은 농업과 목축을 통해 충당됩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학화된 영농 기술로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우유를 짜는 시설인데요. 이스라엘 유제품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해외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척 정신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금 150마리의 젖소가 있는데 이 150마리를 3사람이 통제를 한대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매일 3번 이렇게 젖을 짠다고 합니다. 키부츠에서는 집과 차도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뒷면에 키부츠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원하는 자동차를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내정된 센서로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차량의 용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איזה אוטו לקחת? קאיה סיד. קיה, איזה אוטו אתה מעדיף? לא אכפת לי, הכל. 최근 일부 키부츠에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되고 이탈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키부츠는 이스라엘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생활 공동체입니다. 사실 키부츠는 2000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산파 역할을 했던 건국의 주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키부츠 정신을 통해서 또 이 키부츠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이스라엘 발전의 원동력인 집단 농장 키부츠를 떠나 요르단과 접경 지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 사해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남부로 내려갈수록 생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데요. 과거 이곳은 사해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위가 줄어들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100년 전 영국 탐사대가 바위에 표시한 사해의 높이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해의 수위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이 사해의 수위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다시 10여 년 후에 1917년에는 여기까지 사해가 이미 줄어 있었죠. 여기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기까지 사해가 가득 차 있었고, 지금 현재 사해를 보면 끝도 안 보입니다. 저 밑에 사해가 이제 줄어져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 사해, 워낙 규모가 커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멀리 시선을 돌려야 겨우 사해가 보입니다. 개발의 후유증으로 수위가 1년에 1m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해로 흘러가는 요르단강의 수량까지 줄면서 앞으로 50년 후면 사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관광단지와 사해의 거리가 2km나 떨어져 별도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를 왜 타고 가나요, 지금? 이제는 사해가 너무 말라서요. 이제는 사해까지 나가려면은 코끼리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 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물은 점점 엑기스가 돼가니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중해가 흘러들어 생긴 사해. 요르단강이 유입되지만 증발량이 많아 염분 농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데요. 그러나 몸이 둥둥 뜨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해가 위치한 곳은 해발 고도 마이너스 416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염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이 사해의 전경이 탁 트인 이곳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물, 소금덩이, 소금돌. 사해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낸 지역입니다. 염전의 소금이 한데 뭉친 듯 거대한 결정을 만들었는데요. 두께만 봐도 사해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금덩인데요. 소금돌. 와, 이 소리. 아마 세상에 수없이 소리를 들었지만 소금 부딪히는 소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소금 소리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소금, 목욕용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해의 명소 엔게디 해수욕장입니다. 이 사해물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이 소금물의 강도로 인해서 첫째는 들어가면 몸이 뜨고, 둘째는 함축되어 있는 수많은 미네랄로 인해서 아마 미용의 최고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곳곳에 소금 결정이 보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이 뭔가 붙을 만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을 이루어서 거의 아름다운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죽음의 호수에서 소금꽃을 피우는 사해. 생명력 강한 유대인들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물 위에 누워봅니다. 와,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닌데 몸이 둥둥 뜹니다. 지금 제 몸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힘을 뺀 거예요. 꼭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다 위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בחופש. זה טוב. טוב מאוד, זה טוב. פה, טוב. 사해가 마이너스 400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다른 곳보다 산소가 30%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숨을 쉬면 그 자체가 릴렉스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이 순도 높은 소금물 위에 함유되어 있는 이 미네랄로 인해서 이 마음과 육체에 정말 심신에 아주 유익하고 편안한 곳이 바로 이 사해예요. 사해. 2000년 전 헤롯 왕과 클레오파트라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해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천 년간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로 불렸던 사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의 소금과 진흙을 상품화했고, 최근 바닷물 속에서 신소재 물질을 개발해 자원의 보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을 개척한 유대 민족, 사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홍해 운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듯 2000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람들. 더 이상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닌 주변국과 화합하는 이웃으로 또 다른 개척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